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출발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왔는데 현재 0.63% 하락합니다. 5,1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0.15% 하락세 이어갑니다. 1,1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상승장은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현재도 개인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1조 원 넘게 순매수합니다. 기관도 함께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팔자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24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37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투톱 오늘 약세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0.87%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15만 9,100원입니다.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 2.64% 약세 보입니다. 현재 거래가 88만 5천 원입니다. 현대차 0.4%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50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21% 하락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6위부터 10위까지 SK스퀘어만 7%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는 SK스퀘어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9%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08% 강보합 보입니다. 오늘 노르웨이와 1조 원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아 1.44% 강세 보이고 있고요. HC현대중공업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 2차전지 실적 경계감에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하락했는데 현재 에코프로 6.89%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3,600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 넘는 약세 보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 쇼크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흔들렸는데요. 현재도 알테오젠 2.7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0만 1,5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19%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ABL 바이오 지난주 금요일에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현재 2.43%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20만 3천 원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3.33%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10만 8,400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리노공업 지금 5.29% 하락합니다. HLB는 1%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2.17%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우주항공주가 강세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AI 기업인 xAI의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또한 스페이스X가 궤도 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우주항공주도 강세 보입니다. 현재 루미르 지금 15%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강보합 보입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로 AI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은행 관련주가 강세 보입니다. 또한 금융주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지금 6%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6,300원이고요. KB금융도 2.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매파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지명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번 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은 다시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원 50전 오른 1,451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4분 기준으로는 1,450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62% 하락합니다. 5,1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0.24% 하락합니다. 1,1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1월은 뭐 그야말로 불장. 네. 코스닥까지 이제 동반 강세를 보였고 2월에 거래를 시작했어요. 2월 거래 시작 앞두고 변수가 터졌죠. 그렇죠. 관세 이슈도 터졌지만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 주말 사이에 뭐 시장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딱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장이 이걸 견뎌내는군요. 네. 대한민국은 강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매수대기 자금이 결국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사실 프리장부터 대형주들에 대한 시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여기다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부분은 금 가격도 떨어지고 은 가격도 떨어지고 특히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낙폭을 좀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세를 보면 벌써 9에서 10%대 회복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라는 그래요? 것은 결국에 이제 금과 은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연준 의장의 후임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네.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진콜에 대한 부분도 폭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 때문에 낙폭이 조금은 과해 보였던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2월 달에 첫 출발을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사실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잠시 후에 중화권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중화권 증시에서 은에 대한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매물이 소화되는지 여파는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 1월 달 들어서 은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난 것은 은도 중국이 매입했다라는 소식.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요새 중국이 많이 매입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중화권 증시가 출발하고 나서 한 번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만약 오늘 장 후반부까지 금과 은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아랫꼬리 이상 그리고 지금처럼 상승폭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시장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2월 달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에 큰 낙폭을 지금 많이 줄여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케빈 워시 차기 의장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건 원래 매파적 성향의 인물이었는데 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로 분류가 돼서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됐다. 그럼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 지난주 미장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케빈 워시가 결국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거다라는 이제 시장 전망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금은 차치하고 네. 우리도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충분히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 쪽을 보자면 샌디스크를 포함한 SSD 쪽이었거든요. 메모리. 네, 그걸 네.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리 대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포워드 PER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 기회라고 삼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미장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많은 메이저 주체들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미증시가 당연히 왕의 자리였고 여전히 왕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 미증시에 대해 힘을 조금 내려놓고 신흥국 시장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뭐 점도표를 볼 수 있는 1월 FOMC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페드워치 2를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는 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오신 분이 당장 다음 주부터 혹은 이번 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지정이 되었고 이분이 6월 달 이후부터 지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에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하반기에 많이 해봐야 한 번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결국엔 지표 보면서 이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저는 지표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이다, 비둘기 파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시켜놓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도리 있게 정말 방향성을 확확 좀 바꿔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함을 보여준다면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크게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헤쳐나가리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코스피는 다시 1% 이상 낙폭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의 공방도 좀 있는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시고 이제 2월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스피는 일단 5,300 넘어섰었고 자 이제 정말 6,000을 향해서 간다라고 봤었을 때 네. 수급 주체가 기관에서도 개인으로 넘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유동성을 주입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폭풍 매수를 2월 증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월과 9월은 좀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썸머랠리 기간이라고 하고 또 네. 9월 이후에는 산타랠리라고 하고 또 2월 전에는 1월 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설 연휴가 좀 껴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일수를 계산을 해보면 17거래일밖에 거래일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휴를 앞둔 약간의 어떤 리스크 회피성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연휴가 월화수가 껴있다 보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거래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래일 수가 17거래일이지만 실제 거래일은 15거래일 그리고 설 연휴 앞둔 2, 3거래일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회피 물량이 나온다고 치면 2월 달은 거래일 수가 실질적으로 12거래일밖에 조금 없다 보니까 저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이럴 때 지금 내 포트에 만약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봤었던 주도 업종의 조정이 나오면 무엇을 담아낼까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저는 기술주들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겠지만 M7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상승폭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단 기간적인 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기회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한번 코스닥 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에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플런스 에너지를 포함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대거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YOY 대비로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오히려 코스피가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이 따라 올라올 만한 저는 명분들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2차 전지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오히려 코스닥 지수의 상승 속도가 조금은 더 가파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어찌 보면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에 고춧가루를 좀 뿌린 상태죠. 더군다나 연준 의장 후임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까지 또 비둘기파적인 분은 아니다라는 압박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좋은 숫자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코스닥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죠.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간 삼성전자를 처음 제치는 파란을 또 일으켰고 지금 목표 주가 제시되는 거 보면 150만 원까지. 일단 상단은 상당히 높여놨단 말이죠. 목표 주가 기준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2월에도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일단은 100만 원까지는 별탈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00만 원까지 이제 아마 황제주가 되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저는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단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기간적인 조정이 끝날 때쯤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 돌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10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나서의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돌아와줘야 흔히 말하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10, 120만 원 가도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명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굳이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은 HBM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워낙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때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손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은 HBM 대 HBM이지만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전체 시장 점유율, 세계 점유율에서 샌디스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많이 잡아야 8%.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이 합치면 그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50%거든요. 네. 그럼 샌디스크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같이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시고 4대 4대 2. 4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2는 소부장 쪽에서 한번 기판 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업앤다운이 좀 있어요. 최근엔 다시 이란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방산주가 또 주목을 받는 양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산주가 테마성처럼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테마 종목이 아니라 성장 종목인데 자꾸 이런 뉴스에 휘둘리는 게 참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온 대규모 수주가 또 터졌죠.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엮여서 먼저 움직였다라는 핑계 삼아 지금 빠지고 있는 거에 참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은 수주가 실적으로 환산이 되었을 땐 지금보다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가도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라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단에 있고 그 밑에 중소형 방산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형 방산주 안에서도 우주항공과 결합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괜찮지만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저는 조금은 자제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발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스페이스X와 XAI 합병 그렇죠. 소식 이것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도 굉장히 지금 달궈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도 테마성이란 말이죠. 근데 우주항공 자체를 테마라고 볼 수 있겠냐? 이제는 또 아니라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슈는 뜨거운 것들이 계속 위에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스페이스X의 성과를 보면 이건 테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워낙 지금 좋죠.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0만 개의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겠다라는 뉴스를 아침부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발사체 재사용 기업들 혹은 부품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거 대입을 했었을 때 보면 스피어, HVM, 이노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우주항공 산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 셀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분야도 사실 큰 틀로 봤을 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피라미드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 변동성이 조금 무섭다 하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하지만 변동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결국 HVM 그리고 스피어와 같은 아니면 증시의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도 저는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지만 정말 미래에셋 그룹주가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동반해서 그렇죠.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올해 IPO 계획이 있단 말이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그럼 미래에셋 증권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올라가는 건 사실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ETF 상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걷어들이는 수수료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점점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도 그렇고 KRX도 이제는 또 그 개장 시간을 앞당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증권주 섹터로 묶여서 하는 거인 건지. 네, 거기에 묶여서 그 중에 이제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좀 묻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주가 스페이스X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안 올랐다면 주가 스페이스 X여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아시다시피 2,700에서 5,000포인트 그리고 900포인트에서 지금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강하다라고 저는 먼저 보고 네. 여기에 유독 미래에셋 증권이 강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율이 가장 많은 증권사 임과 동시에 네.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네. 미장은 좀 빠졌잖아요. 네. 케빈 워시라는 차기 의장에 대한 뉴스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움과 아직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주는 좀 그 영향을 계속 받겠다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많네요. 이번 주에 실적을 저는 보면서 시장은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 일단 케빈 워시가 된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웬만큼 다 나왔다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녁부터는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반발 매수세 여기에 이제 실적을 보면서 기업별로의 이제 갭 차이가 좀 커질 수 있는 한 주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놓고 이제는 좀 쉬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조금 더 밀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갈 기업은 가고 밀릴 기업들은 좀 밀리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전형적인 지난주에 그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생각이 들어요. 캐펙스 투자는 당연한 거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기본. 대신에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얼만큼 더 높은지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지명이 됐어요. 네. 매파적 인물로 불린단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이런 가운데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문제 없는 걸로 나오면, 그러니까 실업률도 그렇게 튀지 않고, 신규 고용도 괜찮게 나왔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나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용은 최근까지 나온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꺾이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 이분이 와서 추후에 나올 데이터를 본다면 금리 인하라기보단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불신까지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시장에서 많이 내포돼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예
지금처럼 기대감을 저는 내려놓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미리 저분이 왔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2번, 3번 할 거야. 금리 인하 시기 좀 더 앞당겨질 거야. 이래서 먼저 지수가 부풀어 오르는 것보단 조금은 차분하게 캄다운 시켜서 미리 매를 맞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IS앳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사용을 줄이는 한편 그 돈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물가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이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매번 반대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됐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부터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비만건강학회 우한진 학회장 나오셨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훈 선임연구원, 또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설탕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설탕세가 아니다, 설탕 부담금이라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가 법 형식상으로는 부담금이라는 건 실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담금이냐 조세냐라는 어떤 논의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는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본 주제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설탕세라는 이름을 쓰는 거랑 설탕 부담금이랑 쓰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사실 세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설탕 부담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담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전용에 그걸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건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중에서도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교육세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에 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걸로 부담금과 조세를 부담하는 그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설탕세와 관련해서 또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보면 설탕세를 지금 운영하는 나라들도 세법에 들어와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세냐 설탕 부담금이냐는 그 구분의 실익은 없고, 크게 본다면 결국은 그 돈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자가 어떤 금전적인 급부기 때문에 이거는 설탕세, 세금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저는
논의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 정정보도 요청까지 했고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까지도 얘기했어요. 되게 이제 항목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일반인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다르지? 연구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담금하고 세금이 이제 뭐 성격적으로는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형식과 형식적인 것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담금은 이제 그 세원과 지출이 연계에 있어서 보다 좀 연계가 명확하다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세하고는 또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고요. 목적세로 이제 거두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세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일반 재원에서 일반 재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게 이제 연계를 하려면은 다른 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목적 사업과의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부담금으로 거두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그 성격이 다른 그런 지출에 활용하기는 조금 더 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컨대 이제 담배 우리가 그 담배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도 부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도 거기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개별 소비세에서 이제 예컨대 뭐 소방 시설 그 소방시설 지원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담배랑은 동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개별 소비세에서 들어가는 거지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에서 그것과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담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용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용도를 좀 더 지정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설탕세 정정하겠습니다.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제 공론화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조 설명에는 설탕 너무 많이 섭취해서 소위 말해서 당뇨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만율이 성인 비만율 30% 넘게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다. 정말 설탕 섭취가 얼마나 많은 건지 정말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럼요. 볼 수 있죠. 우선 비만의 원인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 차이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합니다만 내가 섭취한 칼로리와 쓴 칼로리 차이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지방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만이 오게 되고 또 당분 이런 아주 단순당을 많이 섭취해도 비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분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다 알려져 있죠. 그럼 바로 뒤이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당을 쓰게도 만들지만 쓰고 남은 당을 내 몸에 지방으로 변하게 해서 축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자꾸 축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하고 연관된 우리 질병이 뭡니까? 바로 당뇨병 아닙니까? 네, 그죠?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당뇨병 사람들이 비만율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성인의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한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네. 1단계에서는 뭐 36.2%가 비만이고 2단계에서는 뭐 21.5%, 3단계에서는 10.1%가 비만하더라라고 이제 확인이 됐어요. 다 합치면 67.8%나 됩니다. 한 70%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인 비만율이 2015년에 26%에서 2024년에 34%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성인에서 엄청나게 이 비만율이 높아진 거예요. 5년 동안 비만율이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에 31.3%에서 네. 2024년에 34.4%가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가 서양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얼마냐 하면 56.4%예요. 비만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추세를 보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중에 연령별로 또 비만율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남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남성에서 20대 때 39.9%, 그다음에 30대 때 53.1%, 40대가 되면 50.3%. 이렇게 아주 그냥 20, 30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 30대면 처음부터 올라갔느냐? 아니죠. 어릴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20, 30대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증빙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이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회장님, 설탕만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짜게 먹고 김치 같은 이제 염장 음식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소금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암 발생으로 보면 네. 암 발생 원인의 1번은 흡연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이 흡연이에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식습관인데 그 식습관 중에는 소금이 설탕보다는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서울대 공동연구팀에서 이 식이 요인이 암 발생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걸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염장 채소가 가장 높았어요. 2.12%. 그 다음이 채소 과일 섭취 부족이 한 1.92%,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1.9%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는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위암, 대장암에서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위암에서는 24.01%, 대장암에서는 18.38%가 이 짜게 먹는 염장 채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것도 사실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갑자기 부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식습관에 대한 걱정이 엄습을 하는데 아니 그 기준이면 설탕 부담금 말고 소금 부담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 기장님 말씀 소금도 그렇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뭐 되는 상황들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면 올해 이제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적자 전환했고 이제 2030년이면 네,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설탕 부담금을 도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흑자 추세였습니다. 흑자 추세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적자 전환돼 가지고 지금 일단 전망치를 나온 것 좀 보면 2030년도에는 이제 1조 적자고 그다음에 이제 2033년에는 한 대략적으로 28조 지금 적자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재정 상황에서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로 뭐 설탕 부담금이든 설탕세든 간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재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충당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뭐 정확하게는 과세 대상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지만 정확한 금액들이 추계가 가능하겠죠.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국 네.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설탕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금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부담금이 아니라 설탕세인데 그때 지금 보면 가장 최근 연도가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는 회계연도 2023, 2024 회계연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하나로 환율 우리가 지금 환산을 했을 때 한 5천억 원.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왔다. 약간 이제 변동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 세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딱 이제 부러지게 우리나라에 똑같은 뭐 그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뭐 보기엔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인구가 대충 보니까 영국이 한 6,900만 명이고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설탕세 과금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건보 재정에 얼마나 뭐 저희 충당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크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또 설탕세를 결과적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설탕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입법 취지가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설탕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현실화된다면 또 건보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님, 네. 이게 당뇨병 같은 거 치료는 일회성 수술로 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기저 질환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맞습니다. 질환인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이나 뭐 주사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가는 구조인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세금 또는 뭐 부담금이든 뭐 돈을 거두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건강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국의 경우에도 이 뭐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 가장 크게 문제가 그쪽에서 시작된 것은 설탕의 소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가당 음료라는 것에서 그 업체들이 설탕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대표적이죠. 한 29%가 줄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설탕 가당한 음료들의 설탕량이 29% 정도 줄은 그럼 거예요. 비만율도 줄어요? 그렇죠. 비만율은 줄었는지 늘었는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영국의 경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23년도에 공개한 걸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이 6%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성인 비만율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 이걸 제대로 확인해 보면 하루 성인이 당 섭취량이 이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에 60g에서 45g으로 줄었고 어린이들의 설탕 섭취량도 70g에서 45g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소화 비만이 줄고 충치 발생이 줄고 또 소화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줄은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나 또는 세금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설탕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거고 그게 기업들의 이제 제조사들한테 세금 부담이 가면서 설탕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섭취량이 줄으니까 건강 쪽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 그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설탕 부담금이잖아요. 네.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처럼 네네. 목적을 딱 정해놓고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건보재정이랑 연결을 시키면 네. 건보재정이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을 네. 일부 이 설탕 부담금이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약가 같은데 일정 부분 그 설탕 부담금이 좀 보조를 한다라든가.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6%를 건강보험 재정에 그 기여를 하고 계정으로 있습니다. 넘겨요? 보내고 예, 예상 수입액 건보 예상 수입액의 6%를 담배 부담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4%는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이 100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 담배 부담금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6%가 이게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65%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6%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보 지출이 지출 효율화 없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상 보험료는 지금 보험료가 7.19%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보험료 상한이 일단 8%가 이제 상한입니다. 법적 네. 상한이고 네. 이제 거기에 도달해서 그거를 갖다 터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보험료를 못 올린다고 하면 네. 이걸 어떻게 국고에서 지원하는가 해야 되는데 일단 20% 내에서 예컨대 그 설탕의 부담금을 건보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한다면 건보 재정에도 예컨대 부담금이 근데 설탕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관건이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담배 부담금이 하는 역할을 더할 수 있다면은 건보 재정에 도움은 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면 김윤동 교수님, 이거 건보재정에 직접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영국 기준으로 보면 5천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건보재정에 계정을 바꿔서 네. 이제 보조금을 넘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건 재정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적자 예상액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지금 커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영국 아까도 이제 전제가 이제 영국처럼 우리가 그대로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건보 재정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203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조의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또 어쨌든 지금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재정 지출, 그러니까 그 건보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이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뭐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증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근데 몇 퍼센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있잖아요. 그- 가당 음료에 사실 이게 이제 WHO에서 2016년에 권고를 한 이유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가당 음료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이제 WHO에서 권고를 해서 네. 그게 지금 2024년 5년에 117개국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아주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이 음료 섭취량,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 먹은 양을 보면 2013년에 169g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 275g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다가 10대들은 이 음료를 통해서 섭취한 당이 16.7g이에요. 이게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65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밥 한 끼 정도를 음료수를 통해서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음료수를 먹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4끼를 먹은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3년에 8.9%에서 2021년에 19.3%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아 비만율을 낮춰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비만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떨어뜨리려고 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줘서 사실 이걸 줄여줘야 되는 거고 20, 30대 지금 당뇨병 환자가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를 보면 네. 30만 8천 명이에요. 이미 3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생기죠.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만율을 낮춰주고 어린이 비만율, 소아 비만율을 낮춰주면 성인 비만이 같이 떨어지면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설탕 부담금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해주는 효과로 인해서 의료보험 재정이 나갈 것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향후 나갈 수 있는 것들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조금 뭐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탄산음료 이제 가당 음료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는다라는 일단 연구 결과도 하나 있고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당에 대한 어떤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네. 그 정책 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그 고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 뭐 제가 본 이제 연구 결과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 중에서 그 비만율이 크게 그렇게 줄지 않더라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오로지 비만의 원인자가 이게 설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이 먹는 어떻게 보면 가다한 섭취 이런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것만이 우리가 설탕세의 어떤 취지가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설탕세를 올림으로써 가격 비탄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실 이제 설탕세를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 조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설탕 소비를 줄이는 어쨌든 간에 캠페인이든 간에
어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사실 뭐 담배세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세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다음 질문이 사실 담배세였어요. 네네, 예. 담배세는 담배세도 그럼 사실- 딱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담배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그때 2015년도인가요? 그때 2,000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이 1.8배나 올랐는데 반짝 소비가 줄다가 그다음에 계속 소비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게 나와 있고 흡연율 지금 통계를 보면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일반 담배 관련용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줄어든 것만큼 지금 전자담배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흡연율로 봤을 때는 그대로다라는 그런 지금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냐? 물론 이제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담배 가격이 좀 낮은 것은 팩트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금연 사업에 다 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가서 그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꼭지가 넓습니다. 반드시 금연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노령층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걷어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금연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재정 지출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 혈당을 늘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네. 뭘 먹으면 얼마큼 올라가는지, 당 음료를 먹으면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고 있으면 뭐 휴대폰으로 금방 당이 팍팍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가당 음료에다가 세금 또는 뭐 부담금이 붙으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먹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당 음료에 원래 있던 금액보다 이만큼 올라가면 아 이만큼이 당이 붙었으니까 내 혈당도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걸 계모하는 또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설탕 생각도 부담금이 부과가 된 음료니까 그렇죠. 도대체 당이 얼마나 있길래 설탕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그런 학습 효과.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담배세가 효과가 대폭 올렸을 때 그 인상 효과가 수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담배세는 올랐을 때 반짝하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근데 있습니다. 대폭 올렸잖아요. 네, 2,000원. 대폭 올렸는데 되게 논란이 네. 시끄러워. 어쨌든 올렸잖아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흡연율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조금 회복은 했지만 그러나 흡연율 자체는 지금 보면은 물론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났긴 했습니다만은 네. 성인 흡연율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의 효과가 담배세 효과가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흐려지는 이유로서 하나는 담배세는 그대로 이제 10년 동안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그동안 물가도 상승했고 이랬는데 이 담배세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실질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더 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비탄력적이 싸지는 되는군요, 네네. 그냥.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종량세의 어떤 한계점인데 이제 종량세는 부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금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예컨대 뭐 다른 거 짜장면도 오르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데 네.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그때 물론 올랐다 하지만 2,000원 대폭 올렸지만 쭉 이제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 조금 약간 치우친 다시 하는 얘기는 하지만은 담배세 부과에 있어서도 사실 물가 연동제 같은 걸 해서 물가가 오르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그쵸, 올라가게끔 같이 하는 올라가게끔 이렇게 물가 연동제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실제로 담배에도 이제 그런 물가 연동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탕 부담금을 예컨대 어떤 형태로 지금 할지는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네. 만약에 종량제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설탕 함량당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외국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당 함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종량세의 이제 형태인데요.
그렇게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담배나 뭐 이런 것과 똑같이 나중에는 물가 연동제식으로 해야지만 그 효과가 사실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담배세 같은 경우도 그때 2,000원 올리고 나서 한참 동안 동결됐으니까 그쵸. 물가 연동 네.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네. 엄청 올려. 야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 담배라는 게 이제 기후식품이긴 하지만 예, 그 교정세의 이제 그건데 교정세가 있는 이유가 그 소비를 억제하자는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금의 당위성, 타당성이 이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의 타당성을 놓고 보면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자는 게 사실은 그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예, 그 정책 목표에는 그 해당하지 않는. 네. 네, 그런-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물가 연동제 말씀이 나와서 맞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담배세 관련된 제세 공과금을 올리는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 이제 물가 연동제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예민하게 보고 계실 건데 네. 담배세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물가 연동제를 하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예전만큼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체계적이고 정합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물가 연동제만 적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를 사실 적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큰 주제로 이 물가 연동제는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정리가 되어야 이 담배 소비세에 대한 어떤 물가 연동제도 조금 더 설득력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 회장님.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로 음료. 네. 요즘에 그런 거 대체 음료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보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설탕의 부담금을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설탕 대체제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설탕 대체제에 대해서도 감미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사실은 제로 음료를 제가 이제 먹고 혈당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로 음료를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갑니다. 혈당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내 몸에 문제를 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감미료도 과연 그러면 설탕 부담금을 붙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체당? 그런 네, 부분도 대체당.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알룰로스라는 대체당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연의 소량 존재하는 당입니다. 설탕 맛에 한 70%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탕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설탕 부담금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보셔야 될 거고 세계보건기구가 재미난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3by35라고 그래서 2035년까지 회원국들은 설탕, 술, 담배에 세금을 최소 50% 인상해라. 이게 이제 그 WHO의 목표예요.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0년 동안 5천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담금 또는 뭐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하여튼 올려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더 높이는 형식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게 목표인 상태입니다. 네. 아까 50% 뭐 담배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리려면 확실하게 올리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네. 그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담배세 올려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 담배세는 기준으로 그런- 본다면 네, 담배세는 뭐 지금 어차피 그 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지금 또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항목마다는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해서 50%라는 건 사실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네. 항목마다 그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지금 설탕 부담금 얘기가 설탕세인지 설탕 부담금인지 하여튼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탄산음료에도 개별 소비세가 사실은 10%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게 이제 폐지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소세라 그랬죠.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왜 사치제, 모피, 뭐 보석, 승용차 이제 이런 것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그 특소세가 이제 그 99년도까지 폐지될 때까지는 탄산음료에도 사실은 우리가 10%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설탕 부담금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한 종류의 세제는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담배세까지 저희가 이제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술 관련 주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좀 낮은 도수의 혼성 주류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술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좀 뭐 풀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저는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설탕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배 소비세도 그렇고 우리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정당성이 있는 건데 아무리 저도수 뭐 혼합주를 하더라도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저도수면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코올 섭취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게 소비 진작이라는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세 감면을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정당성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설탕세랑 같이 지금 연계해서 가치를 본다면 앞뒤가 정합성이 안 맞는 거죠.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한다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알코올 소비를 어쨌든 간에 조세가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모순인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은 그 뭐 이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세를 부과한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그 말하자면 방향성이 조금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주세는 상당히 다른 것과는 틀리게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주류 산업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세 체계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우리나라는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예컨대 이제 지금 주세는 주로 이제 뭐 예컨대 그 종가세, 증류주에 해당하는 증류주에 한해서는 종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우리가 알다시피 소주에는 너무나 그 소주 가격은 너무 낮고 위스키 가격은 너무 높은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는 조금 이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좀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측정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라고 볼 것도 없죠.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술은 한 잔도 해롭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을 건강과 연결을 시키면 이제 뭐 산업화라는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흡연도 물론 굉장히 위해하지만 술도 지금은 예전에는 한 잔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줄여라라고 권고를 하던 것을 이제는 한 잔도 해롭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도수 술에 대해서 주세를 감면한다. 이게 의미가 이게 국민을 위한 건지 국민 건강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건지를 좀 명확히 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쪽으로 봐서는 술에 대한 것은 이 담배와 같이 관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박사님 도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건강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도수가 낮고 도수가 높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빨리 내가 원하는 알코올 중독 상황에 빨리 도달하느냐 천천히 도달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술은 건강에 더 좋다. 높은 술은 건강에 나쁘다. 이건 전혀 등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건강에는 그렇죠. 술로 인한 그런 건강에는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 건데 거기다가 입문을 쉽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게이트웨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쉽게 더 접할 수 있게 되고 접하면서 술에 완전히 내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수든 고도수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정책은 좀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소주가 대표적이지만 도수를 계속 낮추고 네. 이제 이런 게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대 청년층들이 이제 즐기는 술 문화가 예전처럼 독주라든지 폭탄주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하이볼 같은 이제 저도수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어서 그나마 그건 좀 괜찮다. 그런 나는 생각은 있는 거죠. 인식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술이라는 것을 술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술과 사회적인 활동과를 연결을 시킨다면 사실 이 알코올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또는 흥미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스트레스라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주느냐를 따져본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에 의한 건강 부분은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네.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우리는 이제 술에 이제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이제 종가세를 적용한다라는 점.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 그 차이를 아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코올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거랑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해외 국가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주종에 따라서 어떤 주종은 종량세를 쓰고 어떤 주종은 종가세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일 체계로 가는 국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종량세는 일단은 종량세는 그러니까 뭔가 그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교정세에서 효과적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컨대 담배 같으면은 담배 개수, 그다음에 설탕 같으면 설탕 함량,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주류 같으면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높은 세금이 붙는 그런 구조죠. 가격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 원가가 높은 그런 술들은 예컨대 뭐 고급화해서 뭐 이제 뭐 위스키, 뭐 브랜디 뭐 이런 식으로 고급화된 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술들의 가격이 원가 자체가 높으면 출고 가격이 높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붙이더라도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원가가 낮은 술들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코올 도수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품질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효과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래서 종량세 체계 하에서는 이제 저가주, 그러니까 저품질의 주류들이 생산되기 좋은 환경이고, 뭐 그러니까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는 저품질이죠. 그리고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는 이제 저도수. 저도수 그리고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체계에 맞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우린 종가세가 지금은 이제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술에 있어 주세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문제점은 소주가 너무 싸다는 것인데요. 소주가 이제 국민술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하이볼도 마찬가지고 소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주의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네. 이게 또 뭐 예전에 지금 뭐 흑백 요리사에서도 뭐 유행하는 얘기였는데 노동주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네. 이게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 노동주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소주의 가격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종량세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었으나 이 소주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좌절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떤 방식이 세제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증류주 같은 증류주를 할지라도 증류주가 이제 뭐 WTO 이후에 지금 이제 세율은 동일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세율 체계와 이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증류주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종량세적인 측면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종가세, 종량세를 혼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중간 단계로. 그러니까 종량세 피처를 이제 조금 이제 이 주세에 있어서도 소주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증류주에 있어서도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이제 조금 개선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량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국내의 주류 산업에도 굉장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이제 우리 그렇죠. 국내에 이제 주류 산업 하면 아까 소주도 있지만 이제 전통주 같은 것들. 맞습니다. 만약에 저 종량제를 도입하면 예를 들어 안동 소주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술하고 이제 경쟁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서 종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가세 체계 하에서 그 화요 같은 소주들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화요는 예. 국내 주류 업체에서 국내에서 만든 이렇게 술이긴 한데 이제 일단 그러니까 그 품질이 그러니까 원가가 높은 술일수록 예컨대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불리한 거고 종량세 체제로 돌아가면 그것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화요는 그럴 수 있죠. 예. 화요라는 특정 예. 제품. 근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국내 증류소. 주류 산업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동 교수님. 일단 잠깐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종량세냐 종가세냐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실 종량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종량세와 종가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수를 보면 이제 자막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보통 OECD 주요국 같은 경우 한 4개국 정도가 종가세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종량세고 그다음에 나머지 술 같은 경우에 증류주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지금 믹스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트렌드나 어떻게 보면 이 주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정책적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팅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것보다 알코올 함유량에 대해서 종량세로 가는 것이 저는 이론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어정쩡한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주 업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종량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소주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질 거라는 게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긴 그렇겠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가격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역시 종량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바로 뭔가 하면 위스키와 같은 이런 술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소주 증류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반론은 있습니다. 무슨 반론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 소주가 일단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 역시 비탄력적이다. 뭐 이제 아까 뭐 노동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소비는 그렇게 현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반론이 있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소주 같은 경우에 종가세였다가 우리가 종량세로 바뀌었는데 네. 일본의 소주가 지금 그때 소비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네. 그 소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강제 보호만 한다고 우리나라 소주 업계가 그대로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급화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가진다면 지금 세금의 측면에서의 이런 비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비체계적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노동주라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는 게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즐겁고 얘기하고 친교. 소통할 수 네.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면 이 저도수의 술들이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술을 먹고 취해야 되겠다, 빨리 뭐 완전히 만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노동도 하고 유희도 하고 또 뭐 분위기도 만들고 또 새로운 뭐 서로서로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이런 용도로 된다면 저도수의 술은 조금 더 많이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저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도입해야 되겠군요.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좀 도수가 낮은 거에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뭐 계속해서 강세장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이제 기록했다는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기울어진 게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김현동 교수님과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법인세 안 거쳐졌다고 해서 나라 재정 펑크 났다 이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겠군요. 그러면 법인세가 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럼 나라 재정이 상당히 보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제 법인세 같은 게 말씀하셨듯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호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인세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측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부 지출도 이제 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한 또 우리가 중기 재정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2030년대까지 전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라는 게 특정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수 여건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늘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부분 세목은 오히려 이제 소득세고요. 임금이 많이 상승하거나 또 기업 실적에 따라서 그 과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도 많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법인세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마냥 뭐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게 바로 뭔가하면 조금 우리 경제 성장이 되다가 2028년, 2020년대 하반기부터 다시 약간 조금 이제 정체될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게다가 정부 지출이 정부가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지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법상으로 반드시 지금 픽스가 된 그런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의무 지출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정 수지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많이 거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탄, 든든한 뒷배가 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설탕세는 세계 116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세율과 징수 방식 또 그 나라의 물가 상황 등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고 당연한 절차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